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하나 주제가요. 우리 사회에서 이 보수와 진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왜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합리적인 보수라는 것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뭐 학문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보수를 얘기할 텐데, 그 보수는 서양 사회이니까는 이 보수를 가지고 되게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국 교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진보 진영에 있었던 일부 지식인들이 많은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에, 혹은 조국 교수 사태에 그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또 조국 교수를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진보가 왜 그러니까는 많은 일반 대중들하고 좀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가? 결국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사실 그 보수와 진보는 사실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 식자층들이 특히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는요, 사실 수입한 보수와 진보 개념이라고 봅니다. 서양 사회에서 서양 사람들이 그 경험한,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다 적용을 하면서 생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식민지형 보수와 식민지형 진보다, 이런 저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어떤 간의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사실 서민들 같은 경우 보면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는데 별로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보수도 보게 되면은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낯뜨거울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식자층들이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현실에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이제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식자층들이 만들어낸 보수와 진보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경험에, 서양 사회의 경험에 기초한 하나의 그러한 개념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수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식의 식민지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서양의 경험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서양의 경험을 우리한테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식하는 것은요, 부적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진보에서 수입을 하던 보수에서 수입을 하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서양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아주 이쁜 옷을 딱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 체형에 안 맞죠.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옷은 딱 고정시켜 놓고 사람을 그 옷에다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옷을 사람에다 맞춰야죠. 그렇죠? 우리 몸에 맞는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식자층들, 엘리트들의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려면은 우리 현실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보수와 진보의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보수와 진보는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정착될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보수가 왜 이렇게 굉장히 좀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수구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극우 세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사전적으로 서양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되게 이 용어 자체가 어떤 얘기입니까?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 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그 사회의 안정성을 굉장히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의 보수는 우리 사회의 보수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서양의 보수는 공동체, 국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애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공동체나 그 사회 질서에 대해서요.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 서양에서 보수들은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하나의 안정성, 사회 질서의 안정성 이런 것을 갈 때 그 사회 질서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굉장히 우리가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되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 질서에 대한 하나의 애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늘날 우리가 기본소득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소위 말 실리콘밸리의 소위 혁신 사업가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소득을 지지를 해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을 만든 저크버거 같은 경우가 그걸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왜 지지하냐면요. 제가 평상시 이런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휴머니타리안이라서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술 진보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없애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도 소비할 시장이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기술이 그러니까는 현실에 뿌리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자신들의 사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소득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면은 시장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인식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보수적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많이 발견되는 건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보수적인 인사들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거 굉장히 보기 드물지요. 그렇죠? 기본소득 같은 거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에요. 자, 반면에 우리가 진보라는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인 평등을 서로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 갖자 이거죠. 이걸 중시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보수는 뭐냐면은 기회의 공정성을 되게 강조를 하죠.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의한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분배 정책도 거부를 하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서양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국적인 보수는요. 저는 한국적인 보수하고 서양의 보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국의 보수는요. 이겁니다. 국가라든가 공동체의 자원을 자기 개인의 이익 추구에 그러니까 수단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적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받으면서요. 예? 받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뭐가 그겁니까? 바로 횡령.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횡령죄로. 그건 뭡니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는 개인의 부의 축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사유화시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보수는요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서양의 보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 이유가 어디서 생겼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뭐였었습니까?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만들어놨다 그랬는데,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국가가 그러니까 배분해주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이 국가주의죠, 국가주의요. 저는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주의라고 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예? 말만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주의입니다. 국가. 중국의 여러분들 의료 시스템, 공공 의료 시스템 보게 되면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노후가 그러니까 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보장도 안 돼. 이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이거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요. 예?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박정희의 우리가 그 이 체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박정희 체제의 뿌리는 무엇을 하시죠? 이 반공주의에 기초했습니다. 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이 분단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 왜? 분단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쳐내려온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위협을 이런 공포를 그해가지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주의와 전체주의에 가까운 국가주의인데 이게 서양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게 바로 파쇼 체제죠. 파쇼라는 의미가 뭡니까요? 이 파쇼라는 게 우리가 이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스트가 바로 뭡니까요? 반공주의하고 권위주의 이게 파시스트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특성이에요. 박정희 이거 그대로 그거잖아요. 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 반공주의 이 파시즘과 굉장히 유사해요. 파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원이요? 단결, 결속.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내지 말라 이거예요. 예? 다 다른 목소리 내지 이견을 반대하는 목소리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결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국심을 요구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파시즘과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의 파쇼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보수는요. 이 국가주의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자기 이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는 적어도 뭐냐면은 그 애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는 사적 이익을 그러니까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국가를 그러니까 오히려 대상으로 도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어떻게 됐죠? 지배층들이 왕은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왕의 권위는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배층들이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외세였던 거예요. 외세를 빼놓고는 자기들 세상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지배층들이 그러니까는 외세에 기생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기득권을 축적해온 역사가 지난 400년 넘게 그러니까 지속되어 온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배층은 누굽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러니까 재생산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식민지 연장선에서 분단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들, 많은 기득권층들 봐보세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반대 목소리 내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양의 보수들은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서양의 보수들은요. 왜? 서양의 보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외세한테 침략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식민지 당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이익이 잘 지켜지는 것이 자신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러니까 지속시키는 거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작동한 하나의 이 권력의 논리에는 외세가 그러니까 꼭 거기에 우리는 끼어있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배층들은 그러니까는 이 예국 침략을 서양의 보수들은 막는데 아니 몸을 던져서 막고 그러죠. 예?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는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스탕스 운동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보수적인 인사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침략 세력이 그러니까 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할을 했죠. 예?
주구래요. 청나라의 주구, 일본의 주구, 미국의 주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누려오던 사람이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가는 예국에 의해서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무참히 짓밟혀버린 이런 상태니까는 국가라는 것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애시당초가요, 그러니까요. 예? 서양의 보수는 자기들의 개인들의 그러니까 이해하고 국가의 이해가 일치가 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국가의 이해하고 그 개인의 지배계층의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긋나, 이게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예? 왜? 식민지 경험. 외국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적인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의 보수가 서양의 보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의 보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징그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항상 뭐 집권하게 되다 보면 국가 권력을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흔히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보수냐 저게. 네? 이런 사람들 가죠. 근데 항상 보게 되면 그런 서양의 기준에서 보수라고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배적인 집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지배적인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이 침략 세력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집단이 된대요. 자, 봐보세요. 언론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항상 저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친일했던 거 쫓아다니고 있죠. 중앙일보는요. 미국 친미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고 앉아있죠. 그렇죠? 반면에 검찰 권력, 경찰 권력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의 어떤 하나의 그 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검찰 권력, 경찰 권력들을 우리가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 국가 권력은 또 어땠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분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사용해 왔잖아요. 분단을 활용을 해 왔잖아요. 그게 왜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 보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뿌리내리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한국의 지배층으로 지난 40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서양 기준에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현실에 뿌리를 못 내리죠. 왜 뿌리를 못 내리죠? 한국의 현실을 그러니까 직시하지 못한 수입된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입한 보수. 예? 서양의 보수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이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요, 지배층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죠. 왜? 4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이게 역사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그 특권 이 지배층들의 카르텔이요, 이게 모든 사회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검찰, 사법부, 뭐 언론, 학계, 관료, 종교계 모든 부분 다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하죠. 정권을 바꿔, 촛불 시민들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이제 좀 그럴 줄 알았더니만은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 그렇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이런 지배계급의 카르텔이 재생되어 왔는데 그거를 선거해가지고 그걸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적폐들이 그러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도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사법부도 그러니까는 헌법은 위반했는데 죄는 아니라는 회개망측한 그러니까 판결을 하고 앉아서 자기 식구들 감싸기 그러니까, 예? 사법농단을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면죄부로 주는 이런 것들이 그걸 하는 게 뭐 학계는 뭐 안 그렇습니까?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학계 지식인들도요. 뭐 종교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종교계 같은 경우도요. 관료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400년 이상 동안에 하여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다 튀어나오죠. 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 재벌, 재벌 같은 경우도
이런 검찰이 있기 때문에 재벌의 특혜도 가능한 거예요. 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벌 총수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 기소도 안 한다거나, 아니 기소해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도 예? 형량을 주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되게 보게 되면 사법부하고 같이 예? 짝짝꿍 돼가지고 예, 봐주기식으로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벌 총수 가게 되면 경제 망한다는 논리로 또 지원해주고 앉아있고요. 이쪽에 있는 특권들이 그러니까는 이 언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소유주라든가, 언론사의 소유주라든가, 재벌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찰에 끌려갔을 때 구속당하는 거 제대로 구속당한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저거를, 혜택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다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물려 들어가는 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다 그러니까는 다 여기서 우리가 튀어나오고 앉아있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오고 앉아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힘을 잃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수처도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정부 조직을 그러니까 개인 소유처럼 사용한 거는 우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340억대 횡령,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100억 원대 뇌물 수수. 이런 엄청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 직위에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뇌물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직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 축적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죠.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라면 엄청난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자신의 개인의 재산 축적에 그러니까 저걸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이러면서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억울하다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예? 이런 지배층들의 그러니까 한 축인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는 증거를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억울하다고 이러니까 하고 앉았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 17년의 징역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게? 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거 굉장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인 거예요. 예? 전직 대통령이니까 징역 17년. 이게 무슨 보복입니까? 정치적인 보복이에요. 이거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있는 지금 현재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국민들로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저렇게 17년, 일반 잡범들도 그러니까 이런 17년 이상 받으려면은 웬만한 굉장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은 이 정도 형량 받기 쉽지 않아요. 17년 이게 형을 받기가요. 굉장히 이건 중형을 저질러야지만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이런 걸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징역 17년을 받는 이런 짓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뭡니까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 이걸 축적하는 거에 하는 것을 아무 부끄러움 못 느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민낯인 거예요. 이게 보수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된 이유가 바로 어디서 있느냐? 바로 식민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거. 그 연장선에서 분단이 돼버리고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보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으로 그러니까는 기형적인 보수가 한국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보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서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서는 그냥 서양에서 자기 책에서 배운 서양사의 경험을 가지고 만든 이론을 가지고 만든 그 보수 개념을 떠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현실에 그러니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개념이죠. 자,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라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진보는 되게 뭡니까? 우리 사회 진보도 되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되게 진보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계몽주의 자체가 어떤 진보의 개념의 사상적인 하나의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사회 진보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걸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노동 해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걸로. 그런데 자본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재벌 자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 자본은 서양의 자본하고는 전혀 다른 자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자본은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식민지 집에 청산 못하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재벌 자본. 우리나라 재벌 자본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자본이라는 점이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외면을 하고 그냥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진보들이 얘기하는 거 되게 뭡니까? 노동해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외연을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 예? 녹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건 서양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식민지 지배 당했던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억압받는 일이 없다고요. 없으니까는 없는 데 속에서의 자본하고 이 외세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원인이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속에서 만들어진 자본하고 똑같은 자본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외면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외세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뭐냐면 항상 부딪히는 게 우리나라의 운동권의 과거에 소위 말해서 NL 계열, 민족해방파, PD, 예? PD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본 노동, 이 노동 해방문 세력들, 이 갈등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민족해방파는 뭡니까? 이 북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북한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안은 아닐 거라는 거. 다들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 속에서 민족 문제를, 외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민족의 문제를 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니까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 모델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나만의 현실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재벌 자본이 기본적으로, 예? 재벌 자본이 이 소위 말해서 한국적인 어떤 특성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 문제에 우리가 천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당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정의당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급진적인 정당도 아니에요. 급진적인 정치색도 아닌데 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투표할 때 보게 되면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주당은 우리가 흔히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잖아요. 저건 그냥 서양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냥 보수다. 예? 저건 진보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인 정책들 이런 거 보게 되거나 주요 정책들을 보게 되면 보수적인 서양의 기준에서 보면 보수 정당들이 많이 표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조금 왼쪽에 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민주당보다. 그런데 왜 정의당은 근데 이렇게 지지를 못 받을까요? 왜 뿌리를 못 내릴까요? 왜 뿌리를 못 내릴까요? 서양의 진보가 한국의 진보는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서양의 진보가 한국의 진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서양의 보수가 한국의 보수의 주류가 될 수 없듯이요. 한국의 보수, 소위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상징되어지는 소위 이명박 박근혜를 계승하는, 아니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는 이 세력들이 정상적인 서양의 기준에 있어서 보수라고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거의 과거에는 국가주의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시절을 그러니까 굉장히 향수로 갖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파쇼 세력들이죠. 그런데 보수라는 용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용어가 굉장히 과잉돼 버리고, 예? 용어가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개념이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사회의 진보는 지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장 노동자에서 출발을 했듯이 제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대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노조의 주요 조직원들은 대개 어디 있습니까? 공공부분이에요.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공공 부분, 민간 부분은 가서 줄어들고 앉아있고. 왜 줄어드냐?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예? 서비스 부분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우리가 그래서 외면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심지어는 뭐냐면은 자신의 일자리조차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예? 뭐 이런 플랫폼화로 인해 가지고요.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 제조업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력들하고 대기업 제조업 노동자들하고 서로가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도 가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이유죠.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공 부분은 그래도 우리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입장들의 일자리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갇혀 있다면은 시대 변화에도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지배 구조의 핵심 원천 중 하나는 이 외세다 이겁니다. 외세.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든가 혹은 녹색 전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 외세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녹색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위기 해결하려면은 불평등 문제 해결 안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경제적인 약자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불평등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정점에 재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벌은 바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이 친일과 분단을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뿌리가요. 이거를 외면하고서는 한국에서 진보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을 왜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분단을 어쨌든 간에 해결하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분단을 극복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위 우리 사회 속에서 양심적인 개혁 진영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가 오히려 굉장히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물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의 평등이라든가 녹색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보다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도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게 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을,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라고들 다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자본 권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한국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판 자본 권력이라는 것은 이 박정희 모델에서 기원을 하고 있듯이 재벌 자본이라는 게 바로 박정희 모델에서 기원한 거고요. 박정희 모델은 이 분단, 불완전한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산물이라 이거예요. 이 문제를 외면을 하면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저는 그 진보는 현실에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현대사만 보더라도 20세기만 보더라도 식민지 지배 구조가 36년간 가면서 이게 분단 구조로 그냥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층의 그러니까 이 카르텔은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검찰, 사법부, 언론, 관료, 학교, 종교계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재벌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외면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가능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계급 평등 중요하다 이거예요. 계급 불평등 문제, 녹색 문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꿰뚫을 수 있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조국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위반을 했느냐 안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에 우리가 진행되고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법적인 것 이전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무슨냐면 합법적 불공정성. 예?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공정한 했다는데, 불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박정희 시스템에 그러니까 산물이에요. 예?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해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불공정한 특혜를 향유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향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편의를 막 베풀어준다. 제가 만약에 대학 교수가 아니거나 제가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교수라면 뭐 그런 혜택을 주겠어요. 근데 저도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거부하고 남들과 똑같이 가겠다. 이렇게 항상 하지는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혜택을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누릴 수가 있고 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법 자체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돼 있고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조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만약에 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만약에 어떤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조국 자녀 그런 표창장 문제라든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검찰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폈을 것 같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상징적인 어쨌든 간에 인물로 돼 있잖아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대했겠냐 이거예요. 검찰들이요.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검찰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이 법무부 장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을 거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러니까는 도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을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간 거예요. 그 자신들의 기득권은 이 검찰의 기득권은 바로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언론 이 소유주들이라든가 재벌들이라든가 이들이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하나의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이 검찰의 기득권이에요. 검찰이 자기가 기소하고 싶은 사람만 기소할 수 있잖아요.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그러니까 이 소위 판단을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가 잘 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 이 기득권층들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구조, 분단 구조에서 비롯된 것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면하고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하냐 이거예요. 이걸 외면하고 어떻게 재벌의 실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재벌이 그러니까 자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에 있는 하나의 우리 한국 자본의 그러니까 한국형 자본 권력의 상징이지만은 한국형 자본 권력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비롯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평등한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 진보는요, 우리가 진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주의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사회 속에서 진보를 자칭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보에 안 속합니다. 안 속하는 이유가 저는 서양 사회의 기준에서 진보는 그건 과거 산업 사회의 기준에서 진보라고 봐요. 20세기. 근데 진보는 뭐냐면은 시대를 그러니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저는 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중심적인 서양 중심적인 이런 진보 개념을 이런 수입을 더 이상 그냥 중단하고 우리 눈으로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언어로 우리 사회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를 저는 역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80년, 70대 말에요. 그 미국의 밑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중남미 국가 중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디니스타 해방전선들이 이 소모사 정권을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국경 수비대 대장 역할을 로부터 시작된 이 소모사 권력을 붕괴시키고 산디니스타 혁명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해외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보는데 거기 수반 역할을 했던 올테가가 자기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자지만은 우리 내각에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스트도 있고 우리 내각에 신부도 있는데 신부 출신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해방신학을 믿는 신부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아마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문광부 장관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소설가 출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럼 당신들의 색채는 뭐냐, 색깔은 뭐냐 그러니까는 뭐 풀어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압축해서 표현하면요, 니카라과식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니카라과의 그러니까 역사 발전은 소위 소련의 레닌이 일으킨 소련의 혁명 방식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예? 중국의 모택동에 있었던 중국의 혁명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니카라과에 맞는 것을 니카라과의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언어로 해석을 할 때 그걸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수입한 것은 서양의 경험은 하나의 참고수단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너무 서양의 경험을 절대시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즉 뭐냐면 옷에다가 사람 몸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어서 진보는 결국 창조적인 길을 요구받고 있다. 제가 한국 전통사회가 지향했던 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역동적으로 결합시키는 이런 길을 지향을 하고 있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그러니까 서양이 없었던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들을 채워나가야지만이 우리 문제는에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니까는 이 진보는 과거 산업사회, 서구가 그러니까 서양사회가 만들어내는 산업문명도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뭐냐면 서양이 주로 그러니까는 일으킨 제국주의의 역사도 이것도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요. 저는 그래서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진보적인 이 사람들의 이 역할과 사명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걸 하게 되면은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저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류 문명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